은혜 갚은 올챙이. 아주 멀고 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아내가 혼자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방 안에서 책만 읽고 있었으니 살림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내는 오늘도 혼자서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불을 널어 놓았는데. 사실 아침에 이불을 널으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언덕을 넘고 개울을 지나 집에 와보니 어느새 무지개가 뜨고 해가 돋았습니다. 그런데 널어놓은 이불이 푹 젖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젖어있는 솜 이불을 말리려면 며칠씩이나 걸릴 텐데 저걸 그대로 두었으니 아내는 갑자기 화가 솟았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나도 이제는 못 참겠어요. 아니, 집에 있는 사람이 이불 하나를 못 챙겨줘요? 그러려면 글은 그만 읽고 돈이나 좀 벌어와요. 제 말이 안 들려요? 아내가 젖은 이불을 벅벅 치며 소리소리를 지르는 통에 선비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돈을 못 벌어오면 아예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 어휴. 공부밖에 모르는 선비인지라 아내의 성화에 집을 나섰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허허, 낭패로고 이를 어찌해야 하나. 에이, 뭐 걷다가 보면 무슨 좋은 수가 생기겠지. 선비는 중얼거리며 옆에 펼쳐진 꽃도 보고 날아오는 새도 보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눈에서 뭔가 오물조물 거리는 게 보여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조그만 올챙이들이 진흙 위에서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좀 전에 오긴 했지만 워낙 가물었던지라 올챙이들이 물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저런, 논에 물이 없어서 올챙이들이 개구리도 못 대보고 죽겠구나. 이를 어쩌나. 에이, 걱정 말아라 올챙이들아. 내가 도와줄게. 선비는 손으로 가만가만 올챙이들을 건져서 근처에 있는 연못에 놓아주었습니다. 진흙 위에서 꼬물거리던 올챙이들이 신나서 꼬리를 꼬물꼬물 흔들며 헤엄을 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나무 위의 새들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올챙이도 큰 물에서 놀아야지. 그래, 무럭무럭 자라서 황소 개구리처럼 큰 개구리가 되렴. 그래야 좀 먹을만 하겠지. 찍찍찍찍찍찍. 그리고 선비는 한참을 걷다 보니 큰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내가 돈을 벌러 오라 하였으니 일자리를 찾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답니다. 남의 논도 메어주고 밭도 같이 갈아주고 짓짓는 일도 도왔답니다. 하지만 선비는 늘 방 안에서 책만 읽었는지라 워낙 일을 못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의 반만큼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비는 사람들을 따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나무 한 짐을 다 하고 내려가는데 선비는 아직 지게에 반도 못 채웠습니다. 한 짐을 지고 내려가는 사람들과
반도 안 채워진 자기의 짐을 보며 선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동안 아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래, 차라리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일을 하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그동안 일을 했던 마을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번에 올챙이를 놓아준 연못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펄짝펄짝 뛰어나오는 거예요. 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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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골. 아, 전에 내가 놓아준 또 올챙이 등인가 보구나. 벌써 이렇게 자랐네. 그런데 개구리들이 달고 다른 솥 하나를 낑낑대며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솥을 선비의 발밑에 놓고 다시 퐁당퐁당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참 희한한 일이다 라며 그 솥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하여 쌀이 문을 여니까 아내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양반 좀 보게. 그래, 나가서 돈을 벌어오랬더니 그깟 달아빠진 솥이나 주워가지고 와요. 그래도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 훨 낫지 뭘 그러. 나도 임자 떠나 홀로 생활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왔어. 아유, 근데 그나저나 밥이나 좀 주구려. 배가 고파 눈이 핑핑 돌 지경이라오. 아니, 밥이 어디 있어요? 겨우 이 쌀 한 톨뿐이라고요. 그럼 그걸로라도 밥을 지어주구려. 그리고 주원 솥을 부뚜막에 걸쳐놓고 솥에 달랑 쌀 한 톨을 넣었지만 그래도 불을 떼니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아이고, 김 나는 걸 보니까 너무 배고프네. 어서 쌀 한 톨 밥이라도 좀 주소. 알았어요. 못난 양반아. 그저 쌀 한 톨로 배불리 잡수시구려. 선비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요? 내 분명히 쌀 한 톨로 밥을 짓는 걸 봤는데 기름진 밥이 한 솥 가득하네. 어머나, 쌀 한 톨이 10명이 먹고도 나을 만큼 많은 밥이 되었어요. 맞아요. 개구리들이 선비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희한한 솥을 주고 간 겁니다. 여보, 이리 와 보세요. 엽전 하나를 넣고 끓였더니 솥에 엽전이 가득 찼어요. 그거 참 희한한 소식이구려. 선비도 아내도 입이 함지막만큼 벌어졌어요. 선비는 그 솥 덕분에 아내한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선비네는 금세 부자가 되었답니다. 뭐든지 하나만 넣고 끓이면 솥에 가득 찼습니다. 달걀 하나를 넣고 끓여도 달걀이 한 솥 가득하고 금반지 하나를 넣고 끓여도 금반지가 한 솥 가득 찼습니다. 오늘도 선비와 아내는 뭔가를 자꾸 끓이고 있습니다. 선비네는 이제 없는 게 없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선비의 아내는 너무나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기면 꼭 해보는 성격이라 자꾸자꾸 이것저것 넣고 끓였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끓이고 날이면 날마다 끓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희한한 솥이라도 어디 견디겠어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래?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나온 아내는 너무 놀라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 글쎄 솥이 그만 녹아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 아직 끓일 게 많은데. 임자, 솥이 녹아버렸으니 우리 이제 압력밥솥을 바꿉시다. 비록 개구리가 준 솥은 녹아버렸지만
압력 밥솥으로 바꾼 선비 부부는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명사수 유복이.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난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 사냥꾼에게는 유복이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강산 호랑이가 마을로 어슬렁어슬렁 내려와 마을 듬성 묶여 있었던 황소를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복이 아버지는 그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그만 금강산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고 말았답니다. 그때부터 동네 아이들은 유복이를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복이는 아이들의 놀림에 아랑곳 없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날마다 총 쏘는 연습만 하였습니다. 서서 쏴, 앉아 쏴, 쪼그려 쏴, 엎드려 쏴 등 사격 자세는 물론 장정과 조준 등을 숙달하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붙은 유복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강산에 가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히 유복이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총을 쏴 이 애미의 물동이 손잡이를 맞춰 내 아버지와 연을 맺게 되었다. 너도 그리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자 유복이는 총을 들고 앞 동산에 올라가 산 아래에서 물을 길어오는 아낙네의 물동이 손잡이를 겨냥해 한 방에 맞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물벼락을 맞은 그 아낙네는 길길이 화를 내며 저런 애비 없는 자식이 사람 잡는다고 유복이 어머니에게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유복이 어머니는 조용히 총에 맞아 깨진 손잡이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아버지는 심리 밖에서 바늘 구멍도 맞히셨는데 너는 손잡이 구멍을 맞히지 못하고 항아리를 깨트리다니 어째 그런 실력으로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러시면서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유복이는 씩씩거리며 심리 밖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머니 반지꼬리 함에 있는 바늘을 향해 총을 쏴 한 방에 바늘 구멍을 맞춰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 이러다간 집안에 남아있는 게 없겠다 싶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복이는 비상식량으로 누룽지 한 자루를 메고서 금강산으로 올라가 금강산 골짜기를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나 유복이가 바위 위에 앉아 누룽지를 먹고 있는데 늙은 중이 지나가다가 유복이를 훌쩍 보더니 말을 건네는 거예요. 얘야, 그 누룽지 좀 나눠 먹자. 그거 맛있겠다. 맨날 전기밥솥을 먹다 보니 누룽지 먹어본 지가 참 오래됐구나. 유복이가 배낭 속에서 누룽지를 꺼내주니까 중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룽지를 먹고 있는 중을 살짝 보니까 뾰족한 이빨로 누룽지를 뜯어먹으며 누룽지를 쥔 손엔 손톱이 짐승처럼 길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유복이는 이놈이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라구나 라고 생각하며 재빨리 앉아서 자세로 움츠려 총을 겨누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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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을 쏘았습니다. 누룽지를 음미하며 맛있게 먹다 총알 세례를 맞은 중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더니 갑자기 늙은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랑이 한 마리를 처치하고 나서 유복이가 다시 꼬불꼬불 산길을 걸어가는데 웬 할머니가 감자 바구니를 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멈, 배고픈데 감자 하나만 좀 줘. 그러자 할멈이 유복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 감자는 우리 영감이 먹을 약이야. 글쎄, 어떤 나쁜 놈한테 총을 맞았다는데 이걸로 빨리 가서 살려야 돼. 감자 하나 안 주는 참 인심 나쁜 할멈이라 생각하며 감자가 진짜 많이 없어서 그런가 하며 감자 바구니를 힐끔 쳐다보니 할멈 손등이 아까 만났던 중처럼 털이 수북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돌아서서 가는 할멈을 향해 서서쏴 자세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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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할멈은 뒤로 벌러덩 자빠져 두 바퀴 반을 돌더니 호랑이로 변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웬일인가 하며 산속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젊은 색시가 물덩이를 이고 오는 거예요. 색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혹 물 한 모금만 먹을 수 있겠소? 그러자 색시가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 물은 우리 시부모님이 드실 약이에요. 글쎄 어느 무지막지만 놈한테 총을 맞았다는데 빨리 가서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유복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얻어 마셔 기분이 안 좋은 유복이가 괘씸해서 지나가 버린 색시의 뒷모습을 쳐다보니 글쎄 걸어가며 흔들리는 치맛자락 사이로 호랑이의 꼬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유복이는 펄쩍 엎드려 후다닥 총을 겨뤄 탕탕 타다당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총알을 맞은 색시는 벌쩍 뛰어 올랐다 떨어지면서 벌러덩 누워 호랑이로 변해 죽어버렸습니다. 연달아 3마리의 호랑이를 죽인 유복이가 휘바람을 불며 산 모퉁이를 돌고 있을 때 웬 젊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보시오,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는 거요? 그러자 젊은이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부모님과 아내가 총을 맞았다고 해서 급히 살리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 말 걸지 마시고 갈 길 가시오. 아이 골든타임이 5분이라는데 이거 누구부터 구해야 하나? 그런데 이복이가 지나가는 젊은이의 궁둥이를 봤더니 긴 꼬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유복이는 이것도 놓치지 않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무릎사 자세로 호랑이를 겨누며 탕탕 타당 쏘았답니다. 젊은이 역시 뛰어가다가 앞으로 엎어지면서 호랑이로 변해 죽어버렸습니다. 호랑이 4마리를 다 죽였으니 아버지 원수를 다 갚았겠구나 생각하며 유유히 큰 고개를 넘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산처럼 커다란 호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유복이는 4마리를 죽인 경험을 삼아 재빨리 능숙한 솜씨로 총을 겨누고 탕탕 타당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놈의 호랑이가 매트릭스처럼 허리를 이리저리 흔들리며 총알을 피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유복이는 다시 재조준하여 총을 쏘려고 하는데 총에 총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젊은 호랑이를 잡고
그만 한 가족을 다 잡았으니 됐다 싶어 총알을 재장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유복이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조그만 녀석이 내 피부치를 죽이다니. 한 입에 삼켜 호랑이 뱃속으로 굴러 떨어진 유복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 뱃속에는 사람뼈가 잔뜩 쌓여 있었고 또 뼈 무더기 속에 총이 한 자루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자세히 보니 아버지 이름 석자가 총 개머리판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버지를 잡아먹었니 바로 이놈이었어. 유복이는 아버지의 총을 어루만지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한 구석에 웬 처녀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아가씨. 정신 차리시오. 유복이는 얼른 달려가 처녀를 깨웠습니다. 어머나, 여기가 어디예요? 처녀는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놀라지 마오. 여긴 호랑이 뱃속이라오. 네? 뱃속이요? 전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호랑이 뱃속에 있었던 거네요? 어머, 이를 어째? 처녀, 낙심 말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소. 우리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궁리나 해봅시다. 그리고서 아버지의 총에 자기의 총알을 장전하여 호랑이 배가죽을 향해 총을 쏴 버렸습니다. 갑자기 배에 구멍이 난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뱃속에선 와르릉 쾅쾅 천둥치는 소리가 나더니 우당탕 쿵쾅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복이와 처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조금 지나 가까스로 일어난 유복이가 빛이 쬐끔 솟아나는 곳으로 다가가 그 뚫린 뱃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커다란 바위 위에 늙은 곰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끙끙대며 곰에게 신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배가 갑자기 아파 죽겠어요. 먹은 것은 없고 그저 조그만한 사람 하나 먹은 것밖에 없는데 쉽지 않고 먹어서 그런가? 상했나? 아이고 배야, 어찌하나요? 늙은 곰은 눈을 지그시 감고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앞만 봐도 상한 걸 먹은 듯하니 싱싱한 과일을 먹어보아라. 그러면 나을 것이니라. 호랑이는 숲으로 달려가 허겁지겁 과일을 따 먹었습니다. 이복이와 처녀는 마침 배가 고팠는데 갑자기 사가며 배가 막 굴러 떨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옳거니 하고 배부르게 과일을 먹었답니다. 호랑이는 그래도 배가 아파서 다시 곰을 찾아갔습니다. 신령님, 과일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시원한 약수를 마시거라.
호랑이는 약수터로 달려가 벌컥벌컥 약수를 마셨습니다. 유복이와 처녀는 마침 목이 말랐는데 시원한 약수가 쏟아져 들어오니 옳거니 하며 실컷 받아 마셨습니다. 다시 기운을 차린 유복이는 호랑이 배에 여기저기에 총을 쏴댔습니다. 호랑이 배가죽은 금세 구멍이 숭숭 뚫려버렸고 호랑이는 얼마나 아팠던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산신령 곰은 돌팔이다 하며 소리 지르며 이 봉우리 저 봉우리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어느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낙호봉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있는 봉우리를 보더니 낳고? 호랑이가 떨어진다고? 그럼 여기가, 그리고 그만 캑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죽었답니다. 유복이와 처녀는 꼼짝도 안 하는 호랑이를 보고 죽었구나 생각하고 백가죽을 찢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녀는 서울에 사는 고위 간직인 정승의 딸이었습니다. 유복이는 처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호랑이 가죽을 처녀 아버지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처녀 아버지는 죽었던 딸이 돌아오니 몹시 기뻐하며 유복이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유복이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서 아들, 딸, 아들을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지아비도 총으로 날 엮더니만 유복이도 총으로 각시를 얻네. 동물들의 나이 자랑.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노루랑 토끼랑 두꺼비가 살았었답니다. 이 셋은 친구 사이라 어디든 늘 같이 다녔지요. 하루는 셋이 모여서 어딜 갔는데 글쎄 길 한가운데 먹음직한 시루떡이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어이쿠, 이게 웬 떡이냐? 아침을 먹은 지 시간이 좀 되어 출출하던 차에 떡을 보았으니 모두 떡한테 달려들어 서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떡은 하나요, 입은 셋인지라 누나 먹자니 양이 안 차고 혼자 먹자니 누가 먹느냐가 문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셋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노르란 놈이 냉큼 나서 허리를 쭉 펴면서 얘들아, 들어봐라. 예로부터 웃 어른을 잘 모시라고 했다. 만난 것이 생기면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로 어른에게 양보하는 것이 세상사 도리인데 나는 너희보다 키도 헐쩍 클 뿐더러 말이다. 머리에 이렇게 멋진 관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외모로부터 볼 때 누구나 인정하는 내가 어른 아니겠니? 그러니 이 떡은 내가 먹으련다. 토끼란 놈이 도리도리 고개를 저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여, 이 허우대만 멀쩡한 노루야. 키 크고 관 썼다고 다 어른이 아닌겨.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수염이 길고 등이 구부정하니 누구나 떡 봐도 연륜이 철철 넘치지 않겠냐? 그러니 내가 어른이지. 안 그런겨? 그러니까 이 떡은 연륜이 넘치는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꺼비란 놈이 두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아니야. 너희들은 다 틀렸어. 외모적으로 어른이들이면 무엇보다 점잖고 주름이 많아야 돼. 날 봐라. 내 걸음걸이가 얼마나 점잖은가. 너희들처럼 뛰어다니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어른들은 뛰어다니지 않고 늘 조심스럽게 점잖게 다닌단다. 그리고 어른들은 세상살을 오래 겪다 보니 늘 주름이 많지. 나 봐봐. 내 얼굴에 온통 주름투성이잖아. 세상살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 얼굴도 모자라 몸에도 온통 주름투성이다. 그러니 이 떡은 내가 먹으련다. 셋이 말이 다 그럴듯하여 티격태격 옥신각신 다툼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르란 놈이 한 꾀를 내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뭐니 해도 나이 많은 것이 어른이니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은지 어디 한번 견져보자. 나로 말할 것 같은 말이다. 세상에 처음 생겨 달도 별도 없을 적에 말이다. 금강석 은강석을 자루에 가득 담아 내고 말이다. 긴 사다리 받쳐놓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말이다. 여기 총총 저기 총총 달도 받고 별도 박아 깜깜한 밤하늘을 내 손으로 밝혔으니 말이다. 내 나이 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겠니? 그러자 토끼가 말을 받아 노루야, 내 말을 들어보니 과연 내 나이가 많긴 많구먼. 그렇지. 안 그런가? 근데 내가 달과 별을 박을 적에 망치로 탕탕 쳐서 박지를 않았니? 그랬지. 그렇다면 노루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세상이 처음 생겨 달도 별도 없을 적에 하늘 높이 받쳐놓고 달도 받고 별도 박을 사다리는 물론이요. 망치조차 없을 적에는 하늘 아래 처음으로 대장간을 차려놓고 망치며 사다리며 노루가 쓰던 그 연장 모두를 내 손으로 만들고 내 손으로 지었으니 내 나이 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겨? 그 말에 노루는 아차 졌다 싶어서 얼굴이 벌개져서 뒤통수만 긁고 있었고 토끼란 놈은 의기양양해져서 긴 수염을 베베 꼬고 있었는데 잠자않고 듣고 있던 두꺼비가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노루랑 토끼가 깜짝 놀라 아니 두꺼봐 왜 우는겨? 오라 너 시방 떡을 못 먹게 돼서 그러는겨? 그러자 두꺼비가 말하기를 아니야. 그게 아니다. 너희 말을 듣다 보니 죽은 막내 손자가 생각이 나서 그런다. 내 말 좀 들어봐라. 세상이 처음 생겨 달도 별도 없을 적에 하늘 높이 받쳐놓고 달도 받고 별도 박을 사다리는 물론이요. 망치조차 없을 적에 그리고 사다리며 망치 만들 대장간도 없을 적에 우리 속 깊은 막내 손자 녀석 글쎄 뒷일을 생각하며 대장간에 기둥 들보 제목을 삼는다고 참나무 소나무를 정성으로 심더니만 아름들이 제목으로 커다랗게 키워놓고 제 쓰임들 보기 전에 홍요가 앓다 죽었으니 아마 그때 나이 아마도 겨우 3862세라. 꽃다운 어린 손자 먼저 황천길을 보내놓고 내 여태 살고 있으니 이제와 너희들의 그 시절을 얘기하니 금쪽 같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손주 녀석 어찌하니 그리울까. 이렇게 마치고는 아예 목을 놓아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가 내 손주 깨비야. 이 늙은 할애비는 입대껏 잘 사는데 어리디 어린 우리 깨비는 어찌 먼저 떠났느냐. 아이고. 노루와 토끼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넋놓고 쳐다만 보다가 듣자니 말입니다. 두꺼비 영감, 당신이 가장 어른이시다 말입니다. 아휴, 그만 우시고 이 떡이나 드세요. 하며 입맛을 쩍쩍 타셨습니다. 그리해서 늑디 늙은 두꺼비 어른은 혼자서 그 떡을 냠냠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불뚝 나온 배가
아직도 꺼지질 않아서 두꺼비 배는 불룩하고 늘 그렇게 어기적 걸어 다닌다고 하네요. 색시여든 반쪽이.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어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자식을 얻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노부부는 자식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눈길은 늘 안쓰럽고 미안해 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소. 우리에겐 자식이 연이 없나 보구려. 그런 말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자식이 없는 것보다 당신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삼신 할머니께 계속해서 빌어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지극정성을 알아주실 때가 있으시겠죠. 그들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로 삼신 할머니께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꿈에 백발이 하얀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우물가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조용히 가보니 할머니가 우물 안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이리저리 손을 휘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뭘 그렇게 휘젓고 계시나 하며 우물을 보니 글쎄 그 안에 잉어 3마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시면서 3마리 잉어를 아내의 치마 위에 올려 놓으시길래 아내는 그 3마리를 덥석 안아 할머니에게 구울까요? 찔까요? 아니면 찌개를 할까요? 하며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허련히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는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자기의 꿈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앞마당에 있는 우물에 가보았더니 꿈에서 본 것처럼 잉어 3마리가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잉어를 잡아 부엌에 갖다 놓고 내일 저 잉어를 어떻게 요리를 하나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꿈속에서 나온 귀한 잉어이니 그냥 구워서 먹지 말고 푹 구워서 먹자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큰 솥을 부뚜막에 올려놓고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글쎄 어제 잡은 잉어 3마리 중 1마리를 어디선가 얼룩고양이가 나타나 잉어 1마리를 물고 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얼른 달려가 빼앗았지만 그 고양이는 벌써 절반이나 이미 먹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내는 절반이라도 남은 잉어를 다른 2마리와 함께 큰 솥에 넣어 푹 고아서 남편이랑 3일 동안 만나게 먹었답니다. 그리고 딱 10달 뒤 아내는 아들 새 쌍둥이를 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와 둘째 아들은 멀쩡한데 셋째 아들은 반쪽인 거예요. 귀도 하나, 눈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 이렇게 온몸이 절반만 있었습니다. 부부는 셋째만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보, 셋째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겠소. 참 그날 그놈의 고양이가 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셋째는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요.
여보, 그냥 우리 셋째는 남들보다 하나씩은 하지만 둘 가진 사람보다 더 잘 키워 아주 가성비 좋은 아이를 만듭시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 세 아들들은 모두 잘 자랐습니다. 이제 자기들 인생은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겠다고 두 형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반쪽이도 물론 자기도 형들처럼 과거를 보러 가겠다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형들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계율과 언덕을 지나가는데 형들은 뒤에서 한 다리로 콩콩콩 뛰면서 쫓아오는 반쪽이와 같이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반쪽이를 큰 바위에 꽁꽁 동여매 놓고 둘이서만 갔습니다. 자기를 묶어놓고 가버리는 두 형의 뒷모습을 보며 형, 같이 가! 하며 울며 소리냈지만 형들은 아랑곳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반쪽이는 형들이 고개를 넘어 사라져버리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발을 땅에 꾹 대고 끙 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자기의 다리를 쭉 펴니 큰 바위가 땅에서 뽑혀져 나왔습니다. 큰 바위를 등에 지고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큰 바위를 집에다 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보신 어머니가 그게 웬 바위냐? 아, 이거요. 형들이 과거부터 잔치할 때 떡돌로 쓰려고요. 어머니, 저 이제 다시 출발할게요. 그러고는 다시 콩콩 코고공 뛰면서 형들을 따라갔습니다. 부지런히 뛰어간 덕분에 다행히 형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님들 같이 가요. 아니, 저 녀석이 어떻게 바위를 풀고 쫓아왔지? 아, 이를 어쩌나. 저 녀석이랑 같이 가면 내 스타일이 구겨지는데. 둘째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형, 말이 나와서 그런데 나도 저 녀석이랑 엮이는 게 싫거든? 그래? 그러면 우리 저 녀석을 나무에 묶어놓고 가자. 그리고 힘겹게 콩콩콩 뛰면서 따라온 반쪽이를 큰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반쪽이는 아까와 같이 또 끙 하고 힘을 주며 큰 나무를 뽑아 등에 지고서 집에다 또 갖다 놨습니다. 얘야, 이건 또 웬 나무냐? 형들이 과거에 붙어서 잔치할 때 떡 매로 쓰려고요. 그러고는 또 콩콩 뛰면서 형들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지나 겨우 형들을 만나 반가워하는데 이번엔 형들이 반쪽이를 칭덩쿨로 칭칭 동여매서 호랑이 굴에 던져 넣고 갔습니다. 그러자 반쪽이를 보고서 엄청나게 많은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다랗고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며 엉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이가 끙 하고 힘을 주니까 칡덩쿨이 두두둑 하며 끊어졌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확 달려들자 반쪽이는 자기가 어벤져스의 타노스인 양 엄지손가락을 탁 튕겨서 그 호랑이를 죽였습니다. 또 다른 호랑이가 달려들자 이 역시 엄지손가락을 탁 튕겨서 죽여버렸답니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 굴에 있는 호랑이 한 가족을 죄다 죽이고 그 죽은 호랑이의 가족을 몽땅 벗겨서 어깨에 둘러매고서 굴을 나왔습니다. 반쪽이가 호랑이 가죽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날이 저물어 어느 부잣집에 도착하여
그 집 영감에게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 영감은 반쪽이가 짊어지고 있는 호랑이 가죽이 몹시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쪽이를 자기 집에 하루 머물게 하고 방에서 쉬고 있는 반쪽이에게 다가가 자네가 가지고 있는 저 호랑이 가죽이 아주 좋은 것 같구만. 아무 상처도 없이 깨끗한 통가죽이니 말이야. 근데 말일세, 나에게는 관연한 딸이 하나 있는데 나에겐 아주 소중한 딸이지. 자네에겐 지금 소중한 것이 아마도 저 호랑이 가죽인 것 같은데 우리 각자의 소중한 걸 걸고 내기를 하면 어떻겠나? 그 내기는 말일세, 한밤중에 와서 내 딸을 데려가면 색시를 삼고 못 데려가면 호랑이 가죽을 전부 나한테 넘기는 거네. 어떤가 자네 생각은? 저는 보시다시피 반쪽밖에 없는 놈인데 따님이 저를 따를까요? 호랑이 가죽에 욕심이 난 부자 영감은 그래 입질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건 걱정 말게. 내 비록 이런 산골짜기에 살고 있지만 가정교육만은 누구 못지않게 잘 시켜놨지. 지혜 애비 말을 하늘처럼 떠봤더니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 약조를 하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내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영감은 안채로 들어가 자기의 가족을 모두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반쪽이에게 저를, 그것도 호랑이 가죽 때문에. 어허, 아니 이 애비가 그놈에게 너를 뺏길 정도로 허술한 인간처럼 보이느냐? 내 절대 너를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그 호랑이 가죽이 한 장이더냐? 무려 6장이 6장. 그 정도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6장이요? 뭐 그렇다면 몰라도. 그래서 그날 밤에 부잣집 영감은 대문과 대돌과 지붕에는 하인들을 두고 사랑채에는 아들들을 두고 안채에는 며느리들을 두고 딸이 있는 방문 앞은 영감 내외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반쪽이는 부잣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부잣집 영감이 웃으면서 반쪽이에게 우리 내기를 한 것 같은데 자네가 내 딸을 못 데려갔으니 내가 이긴 거지. 아니에요. 아직 내기는 시작도 안 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프셔서 약 지으러 가느라 영감님 댁에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서 못 데려와야지 제가 내기에 진 거지 제가 가지 않은 건 아직 내기를 시작 안 했다는 의미지요. 그건 그렇네만. 그럼 오늘 밤에 보세. 둘째 날 밤이 되었어요. 부잣집 영감은 안구의 문호를 개똥 그리고 다퍼를 소똥이라고 정하고 그날 밤의 위치에 모든 사람을 정위치 시켜놓고 또다시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샜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도 반쪽이는 오지 않은 거예요. 어젯밤에 왔다가 실패한 거지? 어서 호랑이 가죽을 내놓으시게. 영감님, 죄송합니다. 집에 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서 어젯밤도 못 갔어요. 오늘 밤에는 꼭 갈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 밤이 되어 반쪽이가 꼭 온다는 장담에 영감은 모든 식솔들을 초저녁부터 대기시켜 놓고 안구호도 어제와는 달리 먹쇠, 장쇠라고 정하고 모두에게 특별 근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주지시킨 후에 모두들 같은 자리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철통 같은 방어에 결국 실패했음을 인정하게나. 우리 아버지 생일이라 못 갔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꼭 가겠습니다. 영감은 반쪽이가 오늘 꼭 온다는 소리에 밤이건 낮이건 오늘 꼭 온다 하였다 하며 모든 식솔들에게 지금 하고 있고 할 예정인 모든 일을 멈추게 하고 아침부터 모두 불러와 암구호도 시키자, 사수하자로 새로 바꾸고 다시 모두를 정위치시키고 꼼짝없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저녁이 되자 모든 식솔뿐만 아니라 자기도 며칠 뜬 눈으로 지내다 보니 도저히 잠을 참을 수 없어 그날 밤을 위해 모두에게 잠시만 아주 잠깐만 눈을 감고 쉬자고 했는데 그만 모두들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반쪽이는 한밤중에 장구, 유황, 돌멩이, 시루 그리고 빈대와 벼룩을 보자기에 싸들고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조심조심 가보니 모두 사흘이나 잠을 못 잔 상태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는 대문과 대돌에 있는 하인들의 상투를 맞잡아 매놓고 지붕에 있는 하인들의 머리에는 시루를 엎어놓고 며느리들에게는 장구를 매놓고 아들들은 상투를 맞잡아 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수염에는 유황을 바르고 마나님의 치마에는 돌멩이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딸이 있는 방에다 빈대와 벼룩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 아야 문다 물어 아야야 하면서 딸이 방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딸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반쪽이는 방에서 튀어나오는 딸을 냉큼 업고 가면서 딸 데려갑니다. 장인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작스런 소리에 부잣집 사람은 모두가 잠을 깼습니다. 대문과 대돌에 있는 하인들은 서로 상투나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지붕에 있는 하인들은 하늘이 내려앉는다고 난리를 치고 아들들은 서로 상투나라 하면서 난리를 치고 며느리들은 장구를 둥둥 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영감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성냥에 불을 붙이려다 그만 수염에 불이 붙어버리고 그러자 마나님은 영감님 수염에 붙은 불을 끄려고 치마를 아래 위로 휘젓다가 돌멩이들이 날아가는 바람에 영감님 이가 몽땅 다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집에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치는 동안에 딸은 반쪽이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를 어째? 내가 결국 반쪽이에게 시집을 가게 됐네. 근데 반쪽이라 어떻게 사랑구실을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발 하나라도 두 발 못지않게 뛰고 어머 그리고 발 하나라도 날 업고 있는 게 두 팔 못지않고 어쩌겠어. 비록 모든 게 반뿐인 반쪽이지만 온전한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하니 내가 이 사람의 반이 되지 뭐. 그러면 나쁘진 않네. 이렇게 반쪽이는 딸을 업고 집으로 와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그 딸을 색시로 삼아 잘 살았답니다.